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이 학력평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단원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출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총평이라는 짤막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출제 경향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는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취약한 주제들이 다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너무 쉽게 출제되었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그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맞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쭉날쭉의 빈 구멍들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메꿔나가는 거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수능에 가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부터 우리가 또 차근차근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모둠 활동지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독일의 지리 정보를 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리 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고 했나요? 상당히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중에서 사실 돌아가면서 뭐가 출제된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출제되는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안에서는요. 정말 여러 가지를 진짜 빼곡히 다 담은 아주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스타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측정을 하고자 함이죠. 자, 일단 수도는 베를린이고요. 북위 52도 31분, 동경 12도 25분, 표준 경선은 동경 15도 선을 쓰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을 통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가 나타나려면요. 우리나라는 북반구, 그러면 반대인 계절은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북반구니까 계절이 반대는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을 통해 영국과의 시차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영국과의 시차라고 했습니다. 자, 영국은 표준 경선 몇 도를 쓰나요? 0도를 씁니다.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가는 그 선, 그게 바로 영국을 지나가니까. 그러면 영국은 이제 시간의 기준이 된 거고요. 표준 경선 동경 15도를 쓴다라는 것은요. 동쪽으로 15도만큼 더 가 있는 선을 시간의 기준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15도 간격이 영국하고는 1시간만큼의 시차가 난다라는 뜻이죠. 1시간만큼의 시차. 근데 우리 동쪽은 빠르고 서쪽은 느리다라는 거 우리 수능 개념 때부터 다 정리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보다 독일이 1시간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을 지도로 표현할 때는 등치선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인구는 8,240만 명 정도. 자, 게르만족이 대부분이고요. 터키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인구 이동 때도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 안에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어떤 나라 안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90%는 뭐 게르만족, 그 다음에 뭐 이쪽은 터키인,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도형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죠? 도형 표현도가 좋은 거야. 근데 등치선도라고 했잖아요. 등치선도는 뭐 할 때 그리는 거죠? 보통 뭐 등고선, 등앞선 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같은 수치를 선으로 연결해서 그거보다 높다 낮다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절인 사우어크라우트와 독일식 족발인 슈바인스 학세를 즐겨 먹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학세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독일 갔을 때 우연하게 먹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치킨 같은 것들을 튀겨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이렇게 족발을 거의 튀긴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바깥이 되게 딱딱한 크러스트가 있는 거고 안에는 이제 부드러운 속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족발을 우리나라의 치킨 같이 만들어 먹는 듯한 느낌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름이 학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독일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간 정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성질 속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한다면은 요거를 공간 정보라고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다음 미음의 정보는 주로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다라고 했는데요. 정치 경제적 부문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나 안 되나를 원격 탐사, 즉 위에서 비행기나 아니면은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하기는 어려운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요. 2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결국은 시차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반구, 북반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정보의 구분, 그리고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원격 탐사까지 진짜 여러 가지를 다 담았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종합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장면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 극한 직업. 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인을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자, 가를 봅시다. 자, 세계 최고봉인 해발 고도 8,000m 이상의 험준한 산봉우리가 있대요. 8,000m 이상의 산? 그럼 이거 무슨 산맥이겠죠? 히말라야 산맥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어떠한 직업인을 뭐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자, 만년설과 얼음으로 덮인 산을 등반하는 전문 산악인을 도와 많은 짐을 운반하는 안내인들 있습니다. 자, 네팔 쪽에요. 워낙 전문적인 산악인들이 이제 그 꼭대기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현지 사정에 조금 더 빠삭한 그 현지 안내인을 함께 대동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짐도 들어주고 함께 옆에서 가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셰르파라고 해요. 셰르파. 자, 그러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 것 같은 어떤 지역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기조산대에 위치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인가 봐요. 자, 뜨거운 열기와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분화구 주변에서 위험천만하게 유황을 캐러 다니는 광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나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산맥 그리고 전문 산악인을 도와서 등반을 해주는 셰르파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는 A가 되는 거죠. 여기 네팔 쪽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B는요. 어쨌든 이게 신기조산대고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이 여기에 딱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C는요. 이쪽에 어떤 산맥이 있나요? 바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있죠. 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신기스콕 산맥이 아니라 고기스콕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높고 험준하거나 활화산이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뭐 활동하거나 이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요. 여기 있는 A, B 두 개를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신기조산대와 관련되어서 출제되는 문제치고는 굉장히 쉽게 출제돼서 사실 이런 건 거의 이제 고2 학력평가에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종교는 항상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왔었나요? 어떤 어려운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종교를 알아냈고요. 그 다음 그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실컷 다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모스크인 인스티그랄 사원이 있다. 이 사원 내에는 키블랏 표시와 기도 시간이 안내된 전광판이 있어. 자,
기도 시간이 안내되어 있대요. 네. 그다음 이 종교 신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 자, 키블랏은 인도네시아어로 메카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료 안에 이슬람교다라고 뭐 대놓고 선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슬람교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사실상 거의 고위 학력평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죠. 자,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인가요? 자, 이슬람교는 유일신인 알라신을 믿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요. 성상숭배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성상숭배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알라 신의 어떤 뭐 동상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한 게 뭐예요? 아라베스크라는 문이었잖아요. 자, 그다음 대표적인 종교 경관으로 종탑과 십자가가 있다. 이거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설명이죠. 크리스트교. 그다음 라마단 기간에 신자들은 낮 시간에 금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라마단이 뭔데요? 금식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한 달 동안은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밤이 되면 먹을 수가 있고 그런 기간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뭐 교회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신앙부흥회 같은 느낌의 그런 기간인 거죠. 그다음 신자들은 개인의 수양을 중시하며 윤회사상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양을 해야 되고요. 고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회사상을 믿고 이런 종교는 이제 불교가 있는 거죠. 그다음 소를 신성하게 여겨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금기시한다. 소고기 안 묻겠지? 이거 무슨 종교였죠? 힌두교. 자,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도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1, 2, 3, 4번까지 오는 데 있어서요. 너무 쉽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죠. 그만큼 2번, 3번, 4번은요. 2학년 학력평가에 나와도 너무 쉬울 정도의 그런 쉬운 문제이고요. 1번 정도가 딱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 적합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어느 기호작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호작물은 커피, 차, 카카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약 20도씨이며 기온의 연교차가 크지 않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더운 쪽의 기후. 그럼 주로 사바나 기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대표 품종으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있으며 선생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열매의 씨앗을 볶아 음료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주요 생산 지역은 남북 회기선 사이에 주로 분포하며 띠 모양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로 이런 열대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여러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데를 들 수가 있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아라비카나 로부스타 같은 이런 종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라비카가 주로 사바나 쪽에서 로부스타는 주로 이제 열대 우림 기후 같은 데서도 많이 재배가 되는 편입니다. 어쨌든 아라비카가 약간 좀 향이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신맛도 가지고 있는 반면 로부스타는 향이 좀 덜하고 쓴맛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 주로 가공 커피에 많이 썼고 이런 걸 주로 원두 커피에 많이 해서 먹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바로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커피는요, 초콜릿의 주 원료는 아니죠. 초콜릿의 주 원료는 뭡니까? 바로 카카오. 그 다음, 최대 생산 국가는 브라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커피는 어디였습니까?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죠?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는 부배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네. 그다음 생산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생산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수출이 됩니다. 그다음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커피의 기원지는 어디 쪽이라고요? 일단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모두 나왔으니까 자, 아라비카는 어디 쪽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티오피아 쪽입니다. 근데
로부스타종 있죠? 요거는 콩고 쪽입니다. 콩고. 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아프리카 대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다음 자급적 농업 형태로 주로 재배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먹기 위한 농사 방식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렇기보다는 상업적인 방식이고요. 그렇죠? 내다 팔기 위해서. 그리고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커피에 대한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위에 있는 자료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밑에서 푸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누구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고지도였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 지도들 사이에 쏙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위에 지도 놓고 밑에 특징 공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왔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를 보면요. 이거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이거는 조선 전기죠. 1402년. 자, 그 다음 나는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네요. 요거는 AD 150년경에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공통점을 고르라고 하니까 사실 공통점은 쉽습니다. 둘 다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도의 위가 북쪽이다. 자, 여기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중국, 우리나라. 그러면 지도의 위가 북쪽, 여기가 남쪽인 거죠. 그렇죠? 북쪽. 그 다음 요것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니까 위가 북쪽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의 위가 북쪽입니다. 그 다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이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는 유럽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지중해 이런 쪽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아시아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죠. 이쪽도 보면 이거 아프리카죠. 여기 아시아죠. 그러니까 다 표현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경위선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여기는 경위선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쪽에는 경위선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은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연결해서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지도 위주로 잘 준비해 두시면요. 어떤 지도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문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뭐 고지도 문제는요.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너네 맞춰라 라고 하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더 이상 어렵게 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중요한 지도로만 잘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 가봅니다. 정말 이번 시험에서 물론 너무 쉽습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많았지만 정말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민망했던 문제예요. 아,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디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 본사를 둔 A 스포츠 회사는 가죽이나 합성 피혁 조각을 일일이 손으로 꿰어 만드는 축구공의 생산 공장을 인도와 파키스탄에 두고 있다. 자, 생산 공장을 인도와 파키스탄에 두고 있대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런 회사래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또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B 가발 회사는 생산 공정 전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가발의 생산 공장을 중국과 그 다음에 미얀마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어떤 회사예요. 가발 회사. 근데 여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면 왜 독일이나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지만 공장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미얀마 등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바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함이죠. 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비에 포함되는 거죠.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서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 만들면 제품값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만들면 전체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어디로 간다고요? 개발도상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공장을 입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핵심 내용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쾌적한 연구 환경 때문이다. 아니죠.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대학과 연구시설이 밀집된 지역. 아니죠. 자본과 정보의 확보용이 아니고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서 접근성이 좋은 이런 데도 다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핵심만 잘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쭉 한 몇 초간만 읽어봐도 이거네? 쭉 읽어보니까 답은 2번이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10초에서 15초면 너끈하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죠. 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7번 가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일단 이런 문제는 위에 그래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가서 이게 무슨 기후가 나타나는 지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파악이 빠르다고 했죠. 자, 우선 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싱가포르 쪽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 하나는 적도보다 좀 더 위, 하나는 좀 적도보다 좀 더 아래. 자, 이쪽은 아프리카의 조금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라면 사바나 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자, 이쪽도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적도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갔죠. 자, 이런 데서도 사바나 기후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쪽에 기후 지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인지 잘 모르겠으면 위에 거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18도를 무조건 끄어봐야죠. 자, 18도를 끄었더니 셋 다 열대기후입니다. 그러면 셋 다 뭐라는 거죠? 열대기후 A.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월강수 편차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월강수량 빼기 12분의 연강수량. 자, 연강수량을 토탈하면 어쨌든 12달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2달로 나눴다는 것은 여기에 비가 이만큼 왔는데 그거를 12달로 쪼갰을 때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얼마가 왔나 그걸 여기다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뺐을 때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전체 평균적으로 달에 온 강수량보다 네 달, 즉 그 달의 강수량이 많냐 적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평균적인 것보다 많이 왔다는 거고요. 평균보다 적게 왔다는 이런 개념이죠. 자, 근데 자, 요 기간을 한번 보세요. 자, 요 기간이 지금 7월, 8월인데 그러면 이게 북반구라면 여름, 남반구라면 겨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건기예요. 건기. 자, 근데 열대 지역에서는요. 건기가 바로 무슨 계절이라고요? 겨울이 된다라는 거였죠. 열대에서는 여름 건기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겨울이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기, 우기가 뚜렷한 기후니까 사바나 기후. 거기다가 이때가 겨울이니까 남반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요. 편차가 사실 들쭉날쭉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제일 열대 우림 기후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달을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때가 우기, 이때가 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가 겨울이고 건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북반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건기, 우기 어느 정도 있는 북반구의 지역이니까요. 사바나 기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뭐 이게 꼭 사바나야 아니면 이게 꼭 몬순이야 이런 것까지 구분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건기, 우기 뚜렷한 기후인데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 그것만 잘 알아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A, B, C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도요. 가나다가 이 밑에 있는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 가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다는 어떻다 이렇게
보통 뭐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수능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은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항상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의 A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뭐 지역 갈등 사례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사례들을 배우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뽑기로 5개가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뭐 수십 군데를 배우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요. 그다지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잘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A를 봅시다. A는 북아일랜드 분쟁 지역이죠. 자, 여기는 뭐와 뭐의 갈등이었습니까? 기존의 아일랜드 사람과 그 다음에 영국인 간의 갈등이죠. 자, 근데 이들은 종교가 좀 차이가 있네요. 아일랜드인은 카톨릭입니다. 영국은 성공회, 즉 개신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같은 크리스트교 안에 분파 간의 갈등이고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굉장히 반감이 많고 얽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요거는 벨기에의 갈등이죠. 자, 벨기에는 북부와 남부가 굉장히 뚜렷하게 갈라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북부는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가요?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남부는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가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민족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갈등이었습니다. 벨기에. 그 다음 C는요.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죠. 그러면 구유고슬라비아. 이쪽은 민족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다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민족별로 독립을 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D를 보면요. D는 자, 여기 보면 쿠르드족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쿠르드족. 자, 이 쿠르드족은요.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아왔었지만 여기가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나중에 독립을 할 때 각기 이런 나라들로 독립이 되다 보니까 자기 민족만의 땅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일단은 뭐 터키,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 이라크, 이란, 뭐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분리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 여기 5번째 E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네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고요. 이들은 유대교를 믿죠. 그 다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인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민족도 다른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A에서는 크리스트교 종파 간의 갈등이 있다. 종파 간의 갈등 맞는 거죠. 네, 그 다음 B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남쪽, 북쪽 지역의 갈등입니다. C는 민족 및 종교 갈등의 결과 여러 국가로 분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민족도 종교도 언어도 굉장히 복잡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분리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D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의 주요 거주지이다.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맞죠. 그 다음 E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있다. 자,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힌두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요. 답은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사례들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지도에서의 위치와 함께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잘 연결해서 알아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프에 가에서 다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인도, 일본, 탄자니아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합계 출산율이 각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인도, 일본, 탄자니아 중에서 출생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국에 가까운 탄자니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나를 보니까요. 출산율도 제일 낮은 편이고요. 노년 부양비가 일단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저출산 고령화가 제일 심한 나라 여기서 꼽아보면 뭐죠? 바로 일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는요. 탄자니아와 일본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그렇죠? 유소년 부양비도 탄자니아만큼 높진 않고요. 출생률도 높긴 하지만 탄자니아만큼 높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바로 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탄자니아는 어린아이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일본은 노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 뭐라고 했나요? 전 국민을 나이 순대로 일렬로 쫙 늘어뜨렸을 때 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중위 연령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평균의 개념은 아니지만 평균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우리 총인구 그래도 중요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인도가 얼마예요? 요즘에는 13억 6천만 명 정도까지 갔죠. 몇 년 전에 중국 인구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1억 2,600만 명 내외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요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죠? 자,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본이 출생률이 너무 낮아요. 물론 사망률도 낮겠죠. 근데 인도는 출생률은 아직도 높은 상태고 사망률도 일본보다는 좀 높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나 중요해요. 자, 아무래도 인도가 빨리 불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다보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 즉 인도가 좀 더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하고 가가 있으면요. 청장년층 인구 비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인도는 어쨌든 개발도상국 쪽이고요. 어린아이들이 뭐 예전에는 많이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만큼 많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유소년층 비중. 이게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기서는요. 유소년층 비중은 저거만큼 높지도 않고 노년층은 가보다는 살짝 높은 편이고 그럼 전반적으로는 어떤 층이 많냐면요. 청장년층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가에서 다 모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슨 부양비는요. 청장년층이 밑에 내려가고 나머지가 위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사실 청장년층은 이 나라 안에선 동일해요.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높고 노년 부양비가 낮은 것으로 봐서 당연히 유소년층이 많은 거죠. 그리고 청장년층은 일본 안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유소년층이 적고 노년층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청장년층은 인도 안에서는 동일한데 유소년층이 좀 더 많았고 노년층이 그에 비해서는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노년층 인구가 더 많았으니까 이 말은 적용시킬 수가 없죠. 자,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가나 환경 문제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뭐 중요한 환경 문제 5가지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뭐가 있었죠? 일단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열대림 파괴, 사막화 요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또 그게
지도에서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그걸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지리는요, 전체적으로 걸쳐서 계속 이러한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도에서 표시가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영향.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나라죠? 핀란드입니다. 울창한 산림 파괴, 구조물 및 건물의 부식. 나무를 파괴시키고 건물을 부식시킨다. 이게 어떤 환경 문제의 영향이었죠? 바로 산성비였습니다. 원래 오염물질은 이런 북서 유럽 쪽, 서부 유럽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편서풍을 타고 이쪽 지역까지 날려와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자, 가의 영향 보니까 호수의 산성화로 어류와 식물의 생존이 위협된대요. 자, 역시나 이 5대5 연안 공업 지역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편서풍을 타고 캐나다까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산성비. 그 다음, 나의 영향 한번 볼게요. 여기는 탄자니아가 되겠네요. 기온 상승으로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 면적이 많이 감소되었대요.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의 영향. 여기 보니까 어떤 섬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와 폭우에 의한 피해 증가.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역시나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니다. 자, 가는 지속된 가뭄, 과도한 경작과 방목이 주된 원인이다. 자, 가뭄이 있고요. 과도한 경작, 그리고 과도한 방목,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사막화였었죠. 사막화. 그 다음, 가의 피해 지역은 남반구보다 북반구에서 넓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자, 산성비가 남반구보다 북반구에서 넓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산성비의 오염물질이 주로 이제 뭐 공장이나 자동차 아니면 뭐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오염물질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또 공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 데가 주로 이런 유럽 쪽이나 동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미국, 캐나다 있는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서 이런 산성비의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주요 원인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를 줄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증가가 맞잖아요. 그 다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바젤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바젤 협약은 뭔가요? 유해 폐기물 국가 간의 이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뭐 교토의정서나 아니면은 파리 기후협정이죠. 자, 요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을 연결해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또 역시나 이제 민망할 정도로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인터넷 검색하면이다. 가나 축제가 개최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겨울 왕국으로 떠나는 눈의 축제. 자, 1950년 학생들이 공원에 눈 조각상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매년 2월경 다양한 눈과 얼음 조각상이 전시된다. 이 지역은 북서계절풍과 지형적인 요인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 자,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일단 계절풍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보니까 몬순 아시아 쪽의 어떤 지역일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눈을 가지고 얼음 조각상 만드는 이런 데가 뭐가 있었죠? 바로 삿포로. 거기서 하는 눈 축제가 있었죠. 자, 왜 북서계절풍과 지형적 요인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 건가요? 자, 일본이 이렇게 있고 홋카이도가 있으면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근데 동해바다를 지나오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은 상태가 돼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높은 화산들이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서 지형성 강수, 지형성 강설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삿포로 눈축제였고요. 그 다음, 더위를 식혀주는 물회축제. 자국의 전통 새해가 있는 달인 4월의 국가 전역에서 열린다. 이 축제에서 물을 뿌리는 행동은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가 있고 불교 사원에서는 불상에 물을 뿌리는 종교 의식도 볼 수 있다. 원래는 이제 물로 부처님을 씻겨준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나는 너를 축복한다라는 의미로 발전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 타이에서 하고 있는 물의 축제입니다. 바로 뭐죠? 송크란 축제.
뭐 요거 둘 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이런 축제였습니다. 그러면 나라만 고르면 되네요. 하나는 일본, 하나는 타이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B, 타이가 C. 그럼 B, C 고르면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A는 뭐가 있나요? 여기 몽골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축제를 하는 거죠? 바로 나담 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뭐죠? 바로 필리핀이 되겠네요. 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지도는 가나 시기의 미국 내 주별 제조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나는 1950년, 2015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조업 종사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다 그랬죠. 이쪽은 예전보다는 지금 적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봐왔던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여기 있는 스노우벨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종사했을 때는 옛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950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사람들이 점차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공업의 이전. 자, 그러면 이거는 최근 2015년 정도가 되겠네요. 자, 우리 5대5 연안같이 전통적인 중화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스노우벨트라고 했습니다. 스노우벨트.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쪽은 햇빛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선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선벨트. 그래서 공업이 전반적으로 스노우벨트 쪽에서 선벨트 쪽으로 많이 이전해 갔다라는 경향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는 2015년, 나는 1950년이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써놨죠. 그 다음 1950년에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50년에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딱 여기에 맞는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 다음 자, 2015년 제조업 종사자가 100만 명 이상인 주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조업 종사자가 100만 명 이상인 주는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무슨 주죠?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태평양 연안에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1950년보다 2015년이 제조업 종사자 10만 명 미만인 주의 수가 많다라고 했어요. 10만 명 미만인 주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10만 명 미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더 많았고 지금은 줄어들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살짝 곁들여서 자료를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르단의 대표 관광지 와디럼. 와디럼이라는 명칭은 아랍어로 계곡을 의미하는 와디와 달을 의미하는 럼에서 유래하였다.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이동하면서 모래 언덕, 삼능석, 버섯바위 등 다양한 건조 지형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유목민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통 가옥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전통 의상을 입은 유목민의 공연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긴 유목민이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와디는요, 비가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이게 와디에 대한 딱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가는 계곡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계곡 바닥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쓴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교통로. 자, 그 다음 2번. 주요 형성 원인, 뭐의 주요 형성 원인? 모래 언덕의 주요 형성 원인은 바람의 퇴적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래 언덕 뭐죠? 여기서 사구입니다. 자, 초승달 모양으로 잘 발달된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바람의 퇴적작용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삼능석은 여러 개의 평평한 면과 모서리가 있는 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사면체 같은 요런 돌이죠. 이렇게 삼각뿔처럼 생긴. 자, 이렇게 평평한 면이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모서리가 있는 돌이다. 근데 능선이 3개 있는 것 같이 생긴 돌이다. 그래서 삼릉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 전통 가옥은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고상 가옥이다. 사실 이런 열기 차단하기 위한 고상 가옥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열대 우림이나 아니면 몬순 기후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열대는 열대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열대 기후.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유목민의 전통 가옥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몽골의 게르 같은 이런 유형의 이동식 가옥을 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야 되니까 자신들도 가축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가옥의 형태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미음. 전통 의상을 입은 유목민의 공연. 자, 강한 일사와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전신을 다 덮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천 재질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서요.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건조 지형 그리고 빙하 지형 모두 다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가 엄청 깊게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넓고 얕게 이렇게 잘 공부해두면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세계지리는 전반적으로 넓고 얕게가 출제 경향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단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볼게요. 자, 역시나 자료 분석형 문제네요. 그래프는 도시 및 촌락의 인구 변화와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도시와 촌락 중 하나이며 A에서 C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이다. 자, 요거는 세계의 도시 및 촌락 인구 변화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이 결국은 이제 도시인지 촌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전체 인구가 쫙 늘어나서 여기까지 됐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은 촌락 인구일까요? 도시 인구일까요? 옛날에는 사람들 시골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촌락 인구가 나가 될 겁니다. 반면 옛날에는 도시에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살게 됐죠. 그래서 가는 도시 인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대륙별 도시 및 촌락 인구 비중입니다. 이건 비중이에요. 이쪽은 숫자이고. 자, 그랬을 때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는 이미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뭐죠? 바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자, 그러면 여기 가가 뭐였습니까? 바로 도시였죠. 나가 촌락이었죠. 자, 그랬을 때 촌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제일 높은 대륙이 있어요. 아직까지 도시화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딘가요? 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이 시골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C를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도시화율이 높은 거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제일 높다. 그럼 이게 유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B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시아는 거의 절반 정도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어요. 뭐 여기서는 절반 살짝 안 되는 자료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가는 촌락, 나는 도시인데 이게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 2015년에는 세계에서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2015년에 한번 볼게요. 자, 이만큼이 촌락 인구, 이만큼이 도시 인구. 자, 그러면 거의 여기서는 70 초반대의 3억 내외 정도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0 초반 정도의 인구가 촌락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거의 40억 정도는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더 많다? 틀렸습니다. 촌락 인구보다는 도시 인구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아프리카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없죠.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어디죠? 바로 도쿄, 런던, 뉴욕 이런 거 아닙니까? 뉴욕, 그 다음에 런던.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아시아에, 하나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그리고 하나는 유럽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C보다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B하고 C가 있으면요. 이게 사실 도시화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퍼센트. 그렇죠? 근데 아시아의 도시 인구 퍼센트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C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그 다음 C는 A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C는 A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발달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선진국들이 많이 있고 선진국의 산업 구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개발국이 많은 이런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사람들이 아직도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편이고 유럽이나 아니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데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 그렇게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우리가 봐왔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랑 사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글에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고른 것은 가, 나는 유럽계, 아프리카계 중에 하나이다. 사실 뭐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났었는데 사실 문제 자료들이 그간 뭐 좀 어렵게 출제된 편이긴 했습니다. 어떠한 국가의 인종, 민족 퍼센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도에서 어떤 국가들이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밑에 가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간도 꽤 걸리고 그리고 자료도 약간 복잡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 출제 경향이었는데 여기서는요. 위에 있는 가나를 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푸는 것도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었던 라틴 아메리카는 혼혈인의 땅이라고 불린다. 식민지 개척을 위해 바다를 건너온 뭐와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로 온 뭐가 유입되면서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럽계, 아프리카계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개척을 위해 건너온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로 유럽계잖아요. 그 다음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로 온 누구죠? 아프리카계죠. 자, 그러면서도 원주민 외에 여러 인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가족 단위의 이주민이 많았던 반면 라틴 아메리카노는 주로 군인이나 상인들이 들어와 원주민과 결혼하게 된 것이 혼혈인의 비중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라틴 아메리카의 혼혈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비교한, 즉 유럽계와 비교한 아프리카계의 상대적 특징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인구의 비중이 유럽 사람들, 유럽계 사람들보다는 낮은 편이죠. 네. 그 다음 경제적인 지위는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낮은 편이죠. 유럽계 사람들에 비해. 이주 시기는요. 사실 유럽계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땅에 농사를 크게 지으려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노예를 많이 들여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주 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다 종합하면 답은 2,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는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밑에 세 개의 지점이 나와 있고요. 자, 이쪽은 프랑스의 파리 정도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CFB 서안의 양성 기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뭐 그리스의 아테네 쪽일 것 같아 보여요. CS 지중해성 기후. 자, 이쪽은 중국 동부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상하이 CFA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3에서 5월,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 12월에서 2월 모두 다 북반구에 있는 지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 B, C 요걸 놓고 봤을 때요. 자, 일단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여름에 비가 되게 적게 내리는 요 B 기후가 눈에 들어와요. 오히려 겨울에 비가 더 많이 왔죠. 그러면 여름에 비가 적게 내리고 겨울에 더 비가 많이 오고 자, 이런 기후가 뭐가 있죠? CS 지중해성 기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비교적 4분의 1씩 골고루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중 고른 강수를 보이는 뭐겠습니까?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겠고 그 다음 A는요. 자, 여름철에 많이 왔죠?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왔습니다. 그러면 대륙 동쪽에 있는 온대기후인 CFA 온난수변기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A는 세 지역 중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A가 결국은 이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A, 그 다음에 B가 이거, 그 다음에 C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세 지역 중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다. 요게 맞는 거래요. 어려운 문제 치고는 좀 정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와서 좀 김이 빨리 샜습니다. 그 다음 B는 겨울보다 여름 강수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B는 겨울보다 여름 강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 여름보다 겨울 강수 비율이 높은 거죠.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고 겨울에는 편서풍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A는 B보다 벼농사에 불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A는 대륙 동쪽에 있는 온대기후, 벼농사에 유리하고요. B는 여름에 건조하다 보니까 벼농사에는 불리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B는 C보다 여름의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북반구에 있는 지역이고요. 똑같이 여름이라고 했을 때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더욱더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극지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지역 중에서 똑같이 여름이니까 그래도 여기가 낮의 길이가 제일 길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더 저위도로 가 있는 이쪽이 낮의 길이가 셋 중에서 가장 짧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는 C보다는 여름의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C는 A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C는 A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 이건 그냥 단순히 대륙 동쪽에 있으니까 여름에 좀 더 덥고 대륙 서쪽에 있으니까 여름에 좀 더 서늘하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기호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CF는 A가 있고 B가 있는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뭐였죠? 최난월 평균 기온 22도 그 이상의 더운 여름. 이거면 CFA. 근데 CFB는 뭐예요? 이거 미만의 서늘한 여름이죠. 이 기호 안에 이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CFB니까 당연히 CFA보다는 어때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낮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이 위에 있는 거를 연결시키는 건데 강수 패턴이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이니까 사실 뭐 수능 출제 경향에 비하면 자료가 엄청 어려웠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제시가 되었고 다만 이제 밑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좀 수능 출제 경향에 맞게 조금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이었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볼게요. 표의 가, 다에 해당하는 대륙을 그래프 A, C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다와 그 다음에 A에서 C는 각각 유럽,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아프리카, 라틴, 오세아니아 이런 건 나와 있고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유럽, 아시아, 앵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나와 있는 거에서 최대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오세아니아는 뭐 이쪽 저쪽으로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로 엄청 많은 인구가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나마 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와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지역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거든요. 그 다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많이 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죠?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그러면 다는 뭐겠습니까? 다는 유럽으로도 엄청 많이 가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로도 엄청 많이 갑니다.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앵글로.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대륙별 인구 특성 보겠습니다. 총 인구가 제일 많고요. 인구 증가율은 요 정도네요. 총 인구가 뭐 40몇 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대륙이죠? 아시아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 B는요. 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총 인구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다음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죠? 유럽이 되겠고요. 유럽. 그 다음 C는 여기서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제일 높게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뭐 오세아니아나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뭐 중간 정도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구 순위를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되죠. 다시 한번 요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인구 순입니다. 자, 누가 제일 많았나요? 아시아가 제일 많았죠. 아프. 그 다음에 유라였죠.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니아였죠. 앵글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네. 자, 요것만 잘 알아둬도 사실 여기서부터 간격 재우면서 충분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답은 그러면 B, C, A를 연결해서 4번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인구 이동 추세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간다고요? 유럽으로 많이 간다고요. 그 다음 라틴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요? 앵글로로 많이 가요. 그 다음 아시아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요?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로도 많이 가고요. 자, 요 추세를 잘 알아두시면 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에서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A는 이거 뉴질랜드의 남섬의 남서부 쪽에 있는 아주 좁고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만입니다. 피오르죠. 피오르. 그 다음 B는 피오르가 발달해 있으면 옛날에 여기도 얼음이 덮여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발달해 있는 되게 이렇게 불규칙한 모습의 호수입니다. 바로 빙하호가 되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바다 쪽인데 안쪽에 호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길쭉한 무언가로 지금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였습니까? 사주. 요거는 석호. 자, 그러면 기억 봅니다. A는 U자국이 침수된 피오르 해안이다. 피오르 해안은요, U자국이 침수된 거 맞죠? 빙하 침식으로 인한 U자국이 후빙기의 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서 나타나는 좁고 깊은 협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B 호수는 자유공유하천의 유로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자유공유하천의 유로변동으로 형성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요거는 우가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죠? 요거는 얼음이 뭐 파놓았든지 아니면 얼음이 이 앞에 뭔가를 쌓아놓았는데 그 뒤에 물이 고였든지 어쨌든 빙하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호수였습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 C 호수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축소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 있다 보니까 점점 퇴적 물질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점차 축소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D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건 뭐가 있나요? 갯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주는 뭐와 뭐의 퇴적작용이었나요? 이거는 파랑과 그 다음에 연안유의 퇴적작용이죠. 자,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사주.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을 연결해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빙하 지형과 그 다음에 해안 지형 요거를 이렇게 함께 짬뽕 시켜 놓은 문제고요. 최근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섞어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좀 몇 번 출제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빙하 지형하고 해안 지형 이쪽을 함께 출제하는 이런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 방송 장면의 일부이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기후 지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가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옥. 자, 요거는 바로 뭡니까? 춤이라고 하는 툰드라 지역의 그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가옥 모습입니다. 이동식 가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동식 가옥. 자, 그다음 우리는 의식주 대부분을 술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술록의 털 가죽으로 외투와 신발, 장갑, 천막집을 만들고 농업이 불가능하여 술록의 고기는 중요한 식량으로 이용됩니다. 라고 했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술록입니다. 술록. 자, 어쨌든 술록을 유목하면서 이동식 가옥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어떤 기후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툰드라 기후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툰드라 기후지역의 특징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낙엽 한렵수가 넓게 분포한다. 낙엽 한렵수는 주로 온대 기후에서 분포하는 거고요. 툰드라 기후는 무수목 기후, 즉 나무가 없는 기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자, 매일같이 스콜이 쏴 쏟아져 내리는 데는 열대 우림 기후가 있죠. 그 다음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적으면요 건조기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물론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립니다. 그렇지만 증발량은 너무 추워서 더더욱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후는 아니에요. 그 다음 최하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열대기후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추운 기후입니다. 그 다음 동결과 융의 반복으로 형성된 구조토가 나타난다. 자, 토양 속 수분이 동결 융해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징그러운 오징어 링 모양의 이런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구조토라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툰드라 기후에 딱 맞는 표현이죠.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실 이제 자료가 보통 화석에너지 그리고 뭐 농목업 이런 쪽에서 자료가 여태까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너무너무 쉽게 아주 기본 형태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생산국이자 최대 수입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말은 되게 어렵게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사우디, 미국, 러시아, 뭐 이란, 중국 이런 데가 많이 쓴다는 거죠. 석유 사러 간다. 미국, 이란, 중국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자, 요게 바로 뭐라는 거죠? 석유가 된다는 거죠. 석유. 자, 그다음 산업혁명 시기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중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주요 생산국이며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등이 주요 생산국이지만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래요. 전 세계에서 50% 정도의 생산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죠? 석탄이 되겠네요. 석탄. 자, 그러면 석유와 석탄은 이 밑에서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자, 밑에는 용도별 소비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A는요. 산업용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보통 이제 뭐 공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발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는요. 수송용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비행기, 배, 기차 이런 것들이 다니는데 주로 연료를 뭐를 떼나요? 다 기름을 많이 떼는 거잖아요. 석유. 그럼 요거는 석유입니다. 그 다음 C는요. 기타 용도로 많이 쓴다고 했어요. 기타 용도. 근데 기타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 상업, 농업, 공공 서비스, 그리고 가정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은 가정용인 거죠. 자, 물론 이제 뭐 상업용도 다른 용도로도 좀 쓰이긴 하지만 가정용 도시가스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석유와 석탄을 찍어서 골라내면 되는 거야. 석유는 B,
석탄은 A니까 그러면 B와 A를 골라서요.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가 힌트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석유와 석탄을 알아내는 것도 너무 쉬웠고 밑에 가서 용도별 소비 비중 우리도 이거 자료를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로 파악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 문제는요. 결국은 이제 농목업이나 아니면 화석에너지 이 부분이 원래는 좀 킬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킬링 문제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 쉽게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쉬웠던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덜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내가 이거 한두 개 틀렸는데 나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초입니다. 남은 기간 아직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기본 개념 다 끝내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가급적이면 심화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이 두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개념을 주로 다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학습이 꼭 필요하니까 심화 개념을 주로 다룬 강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20강짜리 강의입니다. 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기본 개념 쌓인 다음에 실력이 팍 상승할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6월 모의평가 전까지 들으시면 아무래도 6월 모의평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